네, 그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전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관혜민 선생님 모시고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서라 그 뒷얘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7개 광희일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 뭐 광휘일신 우리가 쭉 제가 읽다 보니까 일신일신, 우일신 뭐 이런 얘기하고 거의 뭐 대동상이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훨씬 또 깊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뭐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어제와 다른 오늘이잖아요. 늘상 우리는 오늘만 살고 그래서 뭐 내일을 갖다가 신이 내일을 만드는 것은 오늘을 내일을 갖다가 생각하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던가 어려운 말이 좀 있던데요. 오늘은 어떤 이제 새로운 날이잖아요. 근데 연암 선생님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빛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은 조금도 쉼 없이 변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교회나 절에 가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뭐 속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그 얘기와 또 일맥상통.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게 학문으로다가 끌어온다 그러면 학문이 고정적인 학문이 없다라는 거죠. 왜 끊임없이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어찌 학문만 제자리에 고름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조선조 500년은 성리학이라는 데 거의 매몰돼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것. 이와 기론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쪽하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것은 사물을 보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 보니까 이제 민농시라고 하는 시가 하나 인용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밥상 밥 알날이 괴로움 결정임을 알겠는가.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농민의 어떤 그 피와 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보이지만 또 심층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의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로웠던가, 괴로웠던가,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여기 볼펜이 있으면은, 이 연필이 있으면은, 이 연필, 이 힘을 만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탄광에서 이제 어떻게 캐냈겠죠.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서 이 연필심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연필만 본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얘기죠. 연필, 이 나무를 갖다가 벌목한 그 벌목공, 이들은 전부 다 참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앉아가지고 쓰지만은 이들의 이 연필 속에서도 그들이 그런 알알이 어떠한 그 사연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좀 보라 이 말이겠죠. 이 민농시라는 것을. 여기 그 연암의 초정집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일종의 뭐 관계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여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새롭게 존재하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새롭게 이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론이라는 말이에요. 우주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 우리 유학에서는 이런 우주론을 이와 기로서 이제 풀어냈단 말이에요. 해와 달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 빛은 날마다 새롭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햇빛, 그 다음에 달빛,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늘 새롭다라는 것을 연암을 아는 거죠. 썩은 흙에서 지초가 돋으며 그 흙에서 지초가 든 곳, 썩은 풀에서는 반딧불이 생긴다. 이 자연 삼라만상에 의해 가지고 흙도 썩고 그럼 거기서 자연적으로다가 어떤 복합작이 일어나 가지고 풀이 나오고 또 반딧불도 생기고
글이라 해서 할 말을 다 쓰인 게 아니요. 그림이라고 해서 뜻을 다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의 한계성 있는 글로서 그것을 갖다가 다 써냈다고 하고 우리의 한계성 있는 언어로서 어떻게 그거를 다 말한다고 하느냐. 이러한 우주 삼라만상의 이러한 것 전부 다 연속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우리의 단속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림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연암 말하는 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언어의 한계. 요즘 뭐 현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언어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인식, 의식, 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는 날로 새로워지고 또 그 새로움을 우리는 또 느끼잖아요. 느끼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학문과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우리는 이와 기론을 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풀어냈었던 거예요. 참 조선조 500년 동안 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기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이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것이고 기는 거기에 이제 올라타 있는 어떠한 움직이는 그런 것 이것을 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이와 기가 나누고 사람의 성품도 본성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다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니까 두 개씩으로 다 계속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고 어른과 아이를 나누고. 그런데 양명학 같은 것을 볼 적에는요. 양명학 같은 것을 볼 적에는 주자의 성리학이라는 게 거기 경물치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면은 알매 이른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경물치지가 바로 이와 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만 가지고는 안 되니 이 외면을 갖다가 외면에 있는 그 외물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내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주자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부족한 존재로 다 여기니까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주자를 갖다 굉장히 신봉했다고요. 우리 5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주자를 신봉하듯이 그래가지고 경물치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대나무를 앞에다 놓고 이것이 대나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내가 깊이 꿰뚫어 보면은 그 알매 이를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한 친구는 뭐 3일 만에 이제 나자빠지고 정신이 혼몽해져가지고 그래도 왕양명은 한 7일은 견뎠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7일 동안 해봤자 밥도 안 먹고 무궁전진을 했는데 아무것도 대나무에서 얻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왕양명은 이와 기에서 이렇게 외물 세계와 내물 세계 내부로다가 나눌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효라는 것도 그랬단 말이에요. 유학에서는 효라는 것을 알아야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와 행이 병진이에요. 암과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이렇게 병진 나란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양명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의 세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알문 효라는 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부모를 갖다가 이제 외부 세계를 갖다가 이제 본 거란 말이에요. 외부 세계인 부모에게 이제 존경을 효를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러면 효도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 효는 어차피 부모가 돌아가시건 안 돌아가시건 상관없이 효는 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게는 양지와 양능이 있는 게 아니냐. 인간이 그러니까 왜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지 모든 걸 알고 전능 모든 것에 능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그 지를 알 수 있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양지. 그래가지고 양능 얼마든지 능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은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행병진이 아니라 지와 행은 그냥 합일이다. 지와 행은 합일이지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효를 갖다 가지 않느냐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이 양명학이 변하는데 주자학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변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양명학이 이미 생긴 지가 1400년대에 생겼는데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양명하게 들어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터부시하고 아마 이건 조선 말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네. 거의 18세기까지. 그러니까 연암은 아마 그러한 세계를 그렇게 현재 멈춰져 있는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 그것을 이제 우주의 어떤 운행을 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킨 것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왕양명인가요? 예. 왕양명의 대나무 예. 관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대나무를 관찰하다가 이제 끝까지 그 사물이죠. 그 사물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가 깨달은 거 하나도 없었다. 네. 뭐 초도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많이 또 포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이냐? 그건 감각적인 세계로서 그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원리죠. 그 원리에 대한 한계성을 왕양명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얘기를 제가 또 들렸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대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 속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응집이 되어 있지만 그 물질이 응집되기까지의 과정은 거기는 여러 가지 햇빛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우주 전체의 어떤 작용이 거기에 결집이 돼서 하나의 대나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치죠. 그 이치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역의 개사전상에서 그런 말이고 이 한 문장에서 인지문 한계와 이렇게 나오죠. 다치 사고로 사물을 대하는 연암의 언어 인식을 볼 수 있다. 다치 사고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대나무 얘기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연암이 뭐 제가 뭐 감히 연암의 그 사고의 세계를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맥락이 거의 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암 선생이 이제 인지문이라는 건 이제 우리 그리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자라든지 우리 이제 뭐 가나다라 이런 인지문이죠. 그런데 천지문, 천지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땅의 글은 지지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그것을 갖다가 바꿔놓는다 그러면 언어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완전히는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다치적 언어 인식이죠.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언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양한 시각의 언어로서 또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다치적 사고죠. 그런데 연암은 이런 다치적 사고를 가졌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양면 저도 뭐 유학을 갖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자학이 틀리다. 왕양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자학의 그러한 지속되어 내려오던 그러한 체계에서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의심을 두고 다시 한번 거기서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갖다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다치적 사고죠. 그러니까 연암은 바로 이러한 고정되어 있고 매몰되어 있고 박제받은 지식을 자꾸 풀어헤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맞다고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또 틀리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그것을 논리적으로다가 학문적으로 정립하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론 체계가 되고 또 그 이론 체계가 어느 정도 또 하나의 그 시대를 이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이론을 갖다가 또 부닥뜨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치적 사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지문, 인지문, 지지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삼위에 대한 얘기죠. 그 하늘의 이치,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의 이치, 그렇죠. 사람의 이치, 사람의 도리 이 속에서 유기적으로 그것이 통섭이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삶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진리를 발견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천지문에 대해서 조금 혹시 그 부원에서 이제 259쪽에 있습니다. 259쪽에 7의 2번에 천지문은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1월 성신, 1월 성신. 지지문은 뭐 땅에 있는 거
산천초목 그리고 예, 예. 땅 흙도 다 여기 속하는 것이죠. 예, 예. 인지문은 이제 시서의학이니까 문자, 예. 뭐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글이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연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를 몰랐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 예, 사람들이요. 예. 그러나 인지문의 전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의 글의 전형은 뭐 문필진한 진나라와 한나라 때거 시필성당 성당 때거 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는데 연암 선생은 이게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 조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학교에서 하늘의 이치, 천지문, 그다음 지지문, 인지문, 일월성신에 대한 얘기, 산천초목에 대한 얘기, 시서애학에 대한 이 이치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좀 가르쳐서 사람의 도리, 그다음에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어떤 이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습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그렇죠. 좀 삶을 살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사람에게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니까 자연이 보이지 않고 따지고 본다 그러면 물질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나무가 물질을 택하거나 나무가 욕심을 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그 좋은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광해일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또 진공묘유라는 거기 말이 있는데 아까 진공묘유 아주 그 진공묘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비어 있는데 아주 묘한 이치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묘한 이치. 그러니까 최고의 왜 노자에 보면은 그 저 홍덕장에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변 약룰이라. 크게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달변가는 약룰이라 마치 그 말도듬이처럼 한다. 어떤 분 그렇잖아요. 그 말이 정확하게 딱 맞는 말을 해야지만은 그 말이 맞는 것이지. 제 아무리 많은 말을 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무수히 많은 것이 있다. 이 공책에 지금 아무것도 써 있지 않지만은 이 공책엔 수많은 언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라 이 말이겠죠. 이런 것이 이제 진공묘유고 어떠면은 광해일신이고 이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치적인 사고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이게 사물과의 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세계로서의 닿을 수 있는 한계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인데 그 너머의 이치, 이것이 이제 일종의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치고, 그다음 노자가 얘기했던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무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이 있고 없음에 대한 얘기는 그 어떤 분할이라든가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이치에 대한. 이게 지금 뭐 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는.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거 쓰시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돈이라는 것 그런 식으로다가 물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집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36평짜리 집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잠자는 방인데 저 방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집이 방이 아니죠. 그냥 어떤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적인 요소일 뿐이고 그 집에서 세금을 나가게 하는 그러한 그 불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 전체를 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현대 생활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끊임없이 어떤 사물의 물질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들에 대한 충족을 추구해 가는 것이 일종의 현대적 삶인데 그 물질적 추구라든가 집착은 만족이 없죠. 그 만족이라는 게 있을 37평이 있으면 38평이 필요하고 38평이 있으면 100평이 더 갖고 싶고 끊임없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이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
두 사람이 사는 집에 36평짜리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36평짜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24평보다 좋은 집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고정된 이치적 사고죠. 이것이 이제 정치 체계와 우리 제도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가 되고요. 뭐 어쨌거나 뭐 우리가 서구 중심적인 어떤 그 사회를 이제 진입을 한 지가 벌써 100년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 중심적이 되고 과학 중심적이 되고 소유 중심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천지문, 지지문, 인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면 참 괜찮은 교육이 되겠다. 그러니까 작고 큰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작다라는 기준이 어디이고 크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더 진척을 시켜서 아주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책에는 더 이제 좀 부원해서 말씀. 그래서 이제 어서 이제 이동무 연암의 이제 뒤자분이시죠. 나이 차이를 하지 않습니다만 깍듯이 선생님으로 섬겼어요. 이분이 그 청장관 전서에 이목구심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목구심서라는 건 귀 49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귀, 눈, 입, 그 다음에 마음. 이거를 좀 잘 봐라 이거죠. 이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관찰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관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 좀 밑에서부터 읽어보면은요. 어린아이 울고 웃음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판도 익히봐 느낄만 하고 사나운 게 싸움과 교활한 고양이 재롱도 가만히 관찰하면 지극한 이치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한 이치가 그 속에 있다. 봄 누에가 뽕잎 갉아먹는 것과 가을 나비가 꽃꿀 채집하는 하늘이 좋아도 그 속에서 움직인다. 수많은 개미들이 진을 이룰 때 깃대와 북을 빌리지 않아도 철제가 있고 스스로 정돈되고 수많은 별들의 벌의 방은 기둥과 들보가 없는데도 그 칸 사이 규격이 아주 다 고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지극히 잘고 지극히 희미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곳에는 제각각 지극히 묘하고 지극히 무궁한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작은 것이고 어느 것이 크고 사람이 크고 고양이가 작고 이게 아니죠. 고양이 삶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사람이 거기서 배울 점이 좀 많습니다.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그 개미라는 책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혹시 되게 고양이 키우세요? 아니 안 키웁니다. 저는. 안 키우시고. 개도 키우지 않습니다. 연합 선생님이 키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러시죠. 근데 배울 게 많아요. 그 공부도 보면은요. 거미처럼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미줄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길. 그렇죠. 자기 길 거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거미처럼 할 것이 아니라 공부는 벌꿀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벌꿀을 채집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가서 쏘아놓는단 말이에요.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벌들이 그 행태에서도 우리가 어떠면은 학문도 하나의 이치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문장을 우리 좀 보면 아프리카 가나 금원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인내심을 갖고 개미 거죽 벗기면 내장도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나무 얘기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아까 이제 왕양명을 못 봤는데 여기서는 반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그걸 보면은 개미의 내장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이, 목, 부, 심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연암 선생님께서는 광해일신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결부를 시켜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그게 미국 사람 인류학자의 레비스트로스를 보면은 레비스트로스를 보면은 야생의 사고죠. 제가 여기 야생의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어떤 야생 세계 그런 광의일신을 우리가 좀 봤으면은 좋겠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박재가 선생님 얘기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해감 선생 시집서인가요? 네. 시집서에 이제 또 나타난 이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요거 좀 예. 말씀 그 형암 선생 시집서에 천지에 가득 찬 모든 게 다 시라 할 만하죠. 그러니까 시를 어디 가서 찾을 게 없다 이거. 여기 지금 다 시가 널려 있다 이겁니다. 예. 사계절 변화하고 온갖 소리는 울어대는데 그 몸짓과 빛깔 소리마디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를 살피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압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나 우러러 받들고 옛 서적 영향이나 죽는다면 그 근본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화해서만 무언가를 배운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초정 선생은 천지 가득 찬 모든 게 시란 말이죠. 그거를 보고 그것을 울어대고 벌레가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 또 그 몸짓과 빛깔과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그게 다 시인데 왜 책을 통해서만 그 시를 갖다가 배우고 학문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렇게 좀 우울하고 답답해서 경주 위에 보면 영천이라고 있어요. 네. 영천 그 지역인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박재가 선생님의 사당인가요?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박재가 선생님인지 거기에 영천 그 근방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문장을 보니 이제 천지 가득 찬 모든 게 다 시라 할 만하지요. 사계절 변하고 온갖 소리는 울어대는데 그 몸짓과 빛깔 소리마디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를 살피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 이를 압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나 우르르 받들고 애써젓 영양이나 줍는다며 그 근본에서 너무나 벗어났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가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깊이 좀 각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큰 울림이잖아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다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번에도 이제 제가 몇 번씩 얘기합니다만 지식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지식은 계절로 따진다 그러면 겨울이거든요. 이게 모든 걸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리고 고정되게 해서 박제되게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는 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얼음이 녹고 거기서 새로운 만물을 싹 틔우게 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지식의 체계만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교과서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정말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 교육에 정말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그게 자유롭지를 못한데 어쨌거나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하든 아니든 간에 어떤 부분이 이슈화되거나 이렇게 하면 화글화글하고 거기에 이치도 따지질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그 부분도 없이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야, 이 현대인들이 과연 그 지력이 있는가 이런 그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참고 보충 자료에다 써놨는데 지혜 기법이라는 지혜 기법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동경대학교 그 지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이 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머릿말에 몇 년 후에는 새로운 지필진에 의해 새로운 지혜 기법 신버전에 우리의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몇 년 뒤에면은 불태의연한 고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이나 기법도 시대와 함께 변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올바로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뜨는 것이야말로 문과 계열 학문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대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동경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러한 책조차도 참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재 지금 좀 글쓰기 교재 많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만 글쓰기 교재가 뻔합니다. 거기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하는데 이런 책을 지금 일본에서는 이게 이미 1994년도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0년이 넘어가는
2010년이 뭡니까? 지금 2020년이 돼가는데도 우리의 대학교 글쓰기 교재는 전혀 이런 걸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선생님 이제 일본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네. 저는 뭐 옹호하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닌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와글와글 일어나고 있는 반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그 부분을 물론 뭐 거기에는 또 일종의 이유는 있겠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길을 해야 된다. 그 길이란 것은 극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반일을 하게 되면 적대시하고 그것을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그 길이란 것은 그렇죠. 그 일본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문제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 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잖아요. 그건 아랑곳 없고 오로지 그냥 그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렇게 대들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이렇게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저도 그래.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안 사기다 그랬습니다만 그건 아주 굉장히 단순한 그렇죠. 그거는 전체적인 행동이죠. 전체적인 이치로 이렇게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잘못하면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만은 바른 얘기는 바른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일본을 이겨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겨갈 수 없어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나은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그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베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들의 일부 정치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들도 많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뇌 당해가지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갖다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것, 지혜로운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문화민족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앞서간다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이제 뭐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온 천지가 막 합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도 뭐 제하고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나오니까 뭐 줄줄줄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쨌거나 정치적인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시대와 결부된 어떤 그 민중성과 결부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베가 또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강하면, 그들이 그렇게 감히 영감생심 그런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해버리면, 애초에 이런 일들은 없죠. 근데 그 강하다는 것은 반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일로서는. 바로 그 길을 해야 되는데 그 길에 아주 좋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동경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이게 교양이겠죠. 그렇죠. 교양으로도 누구나 다 배우는 거죠. 교양 과정인데 이런 어떤 이치성에 대한 우리가 수양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 성숙한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 국가의 힘은 바로 그 성숙도에 따라서 국가의 그 국력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이게 지금 누가 지었던 이거는 그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지은 거예요. 그게 이게 예금이군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갖고 건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 앞에 이 목차를 보면은 학문의 행위론에서는 일부가 학문의 행위인데 그거 딱 하나 놓고 그 다음에는 이 학문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네요. 반중 가능성 모든 학문은 모든 이론은 다 반중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학문적인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보편적인 학문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학문이라도 끊임없이 반중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이 진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부로 들어가자마자 이거 보십시오.
필드 워크를 집어넣은 거예요. 필드 워크. 우리는 이거 공부라 그러면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나가라는 겁니다. 현장의 역동성, 지도 이런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 이제 이렇게 듣고 우선 푸떡 드는 생각이 이 출발 자체부터가 다르고 출발 자체부터가 물론 우리 그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그것이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그렇죠. 우린 좋은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거기에 아까 이제 고양이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고양이 얘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뭐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눈에는 시간 찾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읽고 야 그렇군. 그래서 지금 고양이가 있으면 한번 보면은 지금 정오 무렵이 이제 좀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눈의 조리개가 이렇게 가늘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제가 아까 이제 선생님 고양이 키우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집에 고양이 있거든요. 고양이 있는데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지 그놈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별로 제가 이게 그 살갑지를 못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 고양이 눈은 조리개처럼 이렇게 벌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빛의 광량이겠죠. 광량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군. 이 책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 대목이. 근데 이제 그걸 찾아낸 건 송나라 심괄이라는 분이 몽개 필담에 이제 써놓은 건데 이제 제가 그거를 가서 봤지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모라는 꽃도 꽃이 피고 색이 말라 있으면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모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강렬한 햇빛이 찌니까 그 꽃이 피고 색은 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꽃은 폈지만은 그 색이 좀 건조한가 보죠. 그런 것도 아주 세심하게 보면은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면은 글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저 빙어각 이씨라는 분이 있는데 규합청소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이건 부엌 백과사전 이런 거예요. 아주 이 양반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 조선 18세기에 여인으로서 이게 아주 그 실학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죠. 물론 그 아들도 다 훌륭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여성분인가요? 예, 여성이에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 양반이. 귀합청소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부엌 살림이라든지 이런 아녀자들의 살림에 대해서 적었는데 이 속에 거기 자시, 오시, 묘시, 유시는 한 오락의 실 같고 진시, 술시, 축시, 미시는 대추시 모양이고 인시, 신시, 사시, 해시는 거울 같고 12대 귀신같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좌우묘시는 밤 11시에서 1시는 자시, 난 11시에서 1시는 오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자기가 그걸 가만히 조리개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12간지라고 하는 그죠? 그렇죠. 12간지에 맞춰 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모든 기운들이 자연의 그 이치는 그 12간지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근 그 화백 한번 박수근 박수근 선생 거기 이제 기념관을 한번 갔는데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예술은 고양이 눈빛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를 파고든. 그러니까 박수근 선생의 그 그림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고즈넉하면서 무미건조한 듯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흑백인 것 같은데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따뜻함 같은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보니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빨래터의 여인인가 뭐 그런 것도 박수근 선생 작품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세계를 파고드는 거죠. 그 양반은요. 고양이 눈빛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 눈빛을 박수근 선생이 이제 변하는 걸 알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 파고듭니다. 그게요. 우리가 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아네모네라든가 아니면 세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의 파장이죠. 그렇죠. 빛의 파장에 의해서 사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 세계를 그려내고자
몸부림쳤다잖아요. 그렇죠. 화가들은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한가 그렇죠. 봐요. 그 빛이 화가. 예, 빛의 아침빛과 정오의 빛과 저녁빛에 그렇죠. 그 반응하는 그 대상들의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늘 그 스케치를 하고 거기 가서 관찰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자세인데. 그러니까 연암 선생도 그렇게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이 빛이 파장을 본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암 선생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까마귀는 무슨 색깔이냐? 까마귀는 검정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비칠 적에는 까마귀가 어떻게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파랑빛도 나고 여기는 빨강빛도 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파란 까마귀라고 해도 좋고 붉은 까마귀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그대로 담아두지는 말아라. 왜? 그 형형색색으로 나오는 색깔을 어찌 언어로다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재단하느냐 말이에요. 아마 저희 여기 TV에 문학방송에 이제 그게 한번 김혈조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해주셔서 그걸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이 방송을 좀 보고 또 선생님 프로도 마찬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보고 많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보는 눈이 참 지행합일이라고 이제 아까 뭐 이제 왕양명 선생의 이제 뭐 지행합일서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알미 이 연암 선생님의 이 알을 주는 것이 깨우침을 주는 것은 정말 커요. 제가 그 어떤 선생님한테도 배우지 못한 거를 진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생각대로 했거든요. 암과 행동이 이분은 거의 일치해요. 그렇게다 보니까 저도 일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행동이 아주 조금씩은 그래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되니까 행동의 변화 이런 것도 조금씩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생님 지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뭐 달리 얘기하면 또 수행, 가져서 행하는 것. 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체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일치가 될 때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근데 거기에 알미 행동으로 가는 데는요. 학문이 진보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근사록에 나오나요? 그런데 학문이 진보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알미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는 약간의 현실을 갖다가 벗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려는 그러한 목소리,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용기가. 여기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화엄수록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이게 배, 옥자마, 살구꽃, 페랭이꽃, 외홍, 그 다음에 해당화, 백일홍, 치자 이렇게 나오는데 외홍은 뭘까요? 일본에서 들어온 그러한 꽃인 것 같죠?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너무 표현이 예뻐서 이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박이라는 사람이 1700년대 되면은 이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 뭐 봤었던 발합경이라는 것도 있고 이서구가 지은 발합경. 그 다음에 다산 선생이 아들이 이제 그 닭을 키우니까 닭을 잘 키우면 거기서도 괴경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당시에는 아주 전문 마니아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1700년대. 근데 이 유박이라는 양반은 아마 이제 꽃을 그렇게 이제 키웠던 것 같습니다. 백화암이라는 거 화원을 만들어서 그래 놓고는 이제 하도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다가 품격을 매겨놓은 거예요. 꽃에다가. 이제 시에도 이제 시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이제 글의 품격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배가 우아한 부인이라는 건 아주 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배 우아한 부인. 그렇잖아요. 그 배를 이제 우아한 부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옥자마는 꽃이 아주 조그맣고 그러니까 영리한 삼이승이라 살구꽃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빼어나게 예쁜 젊은 소실. 빼어나게 예쁜 젊은 소실. 이게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빼어나게 예쁜 젊은 소실에 비유한 것이 살구꽃이 거기에 비유했다. 야, 참 떨어지잖아요. 정말 적절한 뭐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여성 비하 뭐 이런 쪽으로 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빼어나게 예쁜 젊은 소실이란 그 자체는
아, 살구꽃을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렇죠. 있는가. 어떠면은 빼어나게 예쁜 젊은 안악 이렇게는 안악. 좀 이렇게는 예. 곤란하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너무 유용하잖아요. 예, 요용하고. 살구꽃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페랭이 꽃은 곡할 줄 모르는 꼬마 녀석일세. 근데 왜 이럴까요? 페랭이 꽃을 곡할 줄 모르는 꼬마 녀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페랭이 꽃이 참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시를 쓸 때도 페랭이 꽃에 대한 얘기 있고 이렇게 페랭이 꽃이 조그맣잖아요. 조그만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꼬마 녀석이 나왔는데 아직 철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나 보죠.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근데 아마 페랭이 꽃이 이렇게 순수한 그러한 그 꼬마둥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네. 외홍. 네. 온갖 꽃이 어질어질 꽃숲에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외용이 아주 굉장히 우거지거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해당화는 약간 좀 크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여쁜 눈매 덜 깬 잠에 몽롱한 그런 모습. 몽롱한 눈빛 뭐 이런 표정들. 아, 이거 백일홍 같은 거. 어찌 꼭 무궁화만 고울까 얼굴이 붉고 윤기가 도네. 치자꽃 파리한 두rum이여 구름 속의 기러기라. 곡기를 끊고는 세상에서 도망가니까 치자꽃이 굉장히 그 좀 고고하고 좀 그렇게 생겼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을 떠나 있는 치자꽃은 여기 뭐 전부 다 아름다운 그 대상들이지만 어쨌든 치자꽃은 그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면 좀 슬퍼요. 그 꽃을 이렇게 보면 향기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치자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 참 슬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치자 물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게. 그래서 파리한 두rum이요. 치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 기러기라. 곡기를 끊고는 세상에서 도망하는 것 같은 그 형상이다. 아주 뭐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아무것들을 만들어내고 진짜 아무것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그 글감이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글감을 좋은 데서만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삶도 좋은 곳에서만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것도 크게 볼 수가 있고 큰 것 또한 작은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눈으로 보고 또는 뭐 우리가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체성으로 이렇게 느끼는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 크게 믿을 것이 못 된다.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이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면 그 새로움에 대한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그도 우리 이 전 우주가 지니고 있는 그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도록 느낀다. 새로움에 대한 세계를 느낀다. 뭐 이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견 봤잖아요. 그냥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견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시는 주시해서 본다는 말이죠. 주시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견시, 시, 관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주 세밀하니까 견, 눈으로다 그냥 볼 게 아니라 견시 관으로다가 봐라. 그게 저기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것도 제가 여기다 적어뒀는데요. 거기 조나단이 그 제자가 플래처거든요. 그 조나단 리비스턴 시걸은 걔는 날기 위해서 나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날기 위해서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걔 녀석이 플래처인데 플래처도 이제 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닮아가지고. 근데 이제 절벽을 차고 올라가는데 플래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절벽이 무섭거든. 근데 절벽을 차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빨리 달려오던 속도로다가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속도로다가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달려오다가 절벽이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그냥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니까 차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뭐예요.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죠. 내 눈이 너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내 눈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너의 한계가 되는 거야. 참 좋은 말이에요. 진짜 사실은 우리의 사회가 이 글을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는지도 모른다는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성적을 1, 2, 3, 4 매겨놓습니까? 근데
1등이 꼴찌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가 미국이라 그러면 1등이 꼴찌로 갈 수도 있고 꼴찌가 1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20등이 1등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경우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밀어버린 거 학교의 성적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순서 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등급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서 무슨 성장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대학도 한마디 제가 있으니까 한마디 좀 더 드리면요.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지 지방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방대학 무슨 뭐 2호선을 타는 대학 그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호선을 타는 대학에 가가지고 뭘 어떻다는 거예요. 지방대학이 하더라도 다 유능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대학에 공부회로 들어갔지 지방대학을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아주 좋은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하면서 대충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내 눈이 너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네 눈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너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아주 뭐 펑 하면 아주 뒤통수를 하면 꽝 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르면 그 인생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다가 한 번쯤 계속해서 의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누구의 삶인들 어떤 대우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계속 그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쓰라라고 하는 이 책의 아주 좋은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7개 광휘일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간호연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